네, 오늘은 진실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뉴스토마토 뉴스특보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의 날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2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끝장 뉴스, 끝장을 내는 뉴스 끝까지 전해드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또 진실이 위기에 빠진 이 위기를 끝장내고 진짜 진실이 승리하는 대로 나아가 보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장 뉴스 지금 뭐 끼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5시에도 할 거고요. 그리고 5시 45분부터 끝내주는 경제도 진행합니다. 계속 진행하니까 그냥 틀어놓으세요.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3부에는 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현실 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셨고 황방열 기자님 또 2부에 이어서 계속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근데 뭐 고생이야 해야죠. 중요한 날인데요. 네, 이 최후 변론 여기서 또 얼마나 진실이 유린당할지 모르지만 유린당할 때마다 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네. 한 건 한 건 따박따박 계속 반론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4시 저 뉴스토마토 윤석열 씨 최후 변론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후 변론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변론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네, 시작이 됐고요. 지금 4시 현재는 국회 측의 종합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종합 변론은 오늘 이제 양측 대리인이 늘 하듯이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마 최종 의견 진술일 것 같은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측이 이제 무제한으로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후 의견 진술을 또 무제한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7시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변론은 3시간 12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시간 17분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이 한 7시쯤 시작이 돼서 뭐 빠르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구치소에서 출발도 안 했답니다. 네, 곧 출발할 예정이라고 떴습니다. 네. 뭐 하고 계실까요? 머리 만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혹시 실시간으로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까지 최종 의견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숙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로 하는 얘기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술은 반입이 안 되죠? 네. 방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출발했다는 떴습니다. 출발했군요. 네. 그렇군요. 아니 혹시 최종 변론이니까 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제 이 네. 뉴스를 보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하고 또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렇게 몇 번 공관에서 모임을 했잖아요. 계엄 전에 모의하는 모임이라고 추정되는 그 모임들을 했는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여인영, 곽종건 이런 사람들이 만취 상태가 됐다고 부관들이 증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차에 나왔어요. 내려서 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시길래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저는 뭐 술은 개인적으로 마실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난 술을 입에 안 된다 그러고 참모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술 좋아하시는 분인데 와인도 잘 마시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윤리도 못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술이 그렇게 보통 그 연배에 비하면 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술을 막걸리라든가 이런 술 이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인으로 이제 외국 정상들, 외국 기빈들 왔을 때 저 오찬이나 만찬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와인을 마셔야 될 경우에는 포도주스로 대신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판단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성실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술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면은 까딱 전쟁을 잘못 일으킬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직위에 있는 공직자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술자리를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공직자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거 어겨가지고 그 회식 자리에 가서 그냥 어찌할 수 없이 참석해서 뭐 소주 한 잔 먹었다 이런 걸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아쉽게도 대통령 내란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레거시 언론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사실. 이미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코올성 좀 손상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내란 이후에 헌재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윤석열 씨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직 수행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또렷하게 얘기 잘합니다. 지금요? 지금. 그리고 마시지 딕션도 좋은 편이고 전달력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증언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거 그것만 놓고 보면은 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자기 부하들 얘기 속에서 다 깨지고 다 탄핵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지 그 자체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출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에 맞춰서 이렇게 도착할 것 같다고 보이고요. 지금 4시 10분에 휴정을 해서 25분에 다시 심판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에서 뭐 아직 많이 진행된 건 없습니다만 양측 진술이 어느 정도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게 이제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 거라든가 뭐 등등 그다음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그 J6라고 그러죠. 대선 패배한 다음에 그 지지자들이 1월 6일 날 그 의회 점거했던 건 뭐 이런 것들까지 증거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 통치행위로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적어도 근대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게 제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이 통치행위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12.12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사건 이거 대법원에서 1997년에 그 판결하면서 이 통치행위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고 딱 못을 박혀져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조차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국민들이 사실 12월 3일 그날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보고 있었거든요. 밤새 눈 뜬 상태에서 계속해서 봤잖아요. 잠을 못 이루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정말 분노를 느끼고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그나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 거기 그 하나만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잠깐 휴정하고 있는 동안에 그 계엄 직전의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2부에서 황방열 기자님이 또 지적해 주셨는데 이준석 의원 등등 여러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와 연루되어서 뭐 어떤 행동들을 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들이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비상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막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이게 조금 더 수사 박차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처음으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하고 나눈 녹음이 음성 녹음이 공개가 됐는데요. 통화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 잠깐 나누시고 헌재 이야기로 돌아오시죠. 통화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 저희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야, 결국은 녹음 파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황금폰이라는 게 명태균 씨의 이제 누뚱이 딸 그걸 따서 이제 황금폰이라고 붙인 겁니다. 늦둥이 딸 예, 이름이 예. 황금인가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중의적인 의무로 그 황금폰에 이런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금이라고 이제 표현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는 12.3 내란 전에 상황에서 보면 이 명태균 사건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관련 내용으로 막 번져가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2.3 내란이 터지면서 이 얘기가 잠깐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란 사건이 일으키게 된 중요한 배경에 이 명태균 사건이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창원지검 보고서가 이제 공개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령 이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이 명태균 사건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수사가 되고 밝혀졌어도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박근혜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그렇죠. 구형할 때 그렇죠. 핵심적인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본인이 맡았던 사건이니까 팀장으로서 맡았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씨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떤 여파가 있을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최후 변론 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명태균 사건에 좀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처리할 네, 예정이거든요. 명태균 게이트 안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 개입,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부분하고 총선 과정에서 이제 뭐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개입이 있었느냐, 조작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꼭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명명백백히 이제 진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방금 녹음 나온 소리하고 그 전에 이미 공개된 거 있잖아요. 그 윤상현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이 말 안 듣는다. 네. 그것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뭐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밝혀야 되는 부분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황금폰이라는 게 핸드폰 하나가 아닙니다. 네, 여러 개가 네. 있더라고요. 여러 개. 네. 그러니까 핸드폰 3개하고 네네네. 그리고 USB가 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치 부분을 녹음한 거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태균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그 녹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 근데 그러면 이게 공천 개입 사건이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음성 파일까지 나오면 김건희 씨 대상으로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근데 며칠 전에는 검찰에서 이 윤석열 부부 소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전인가요? 그 국회에서 이제 국조특위 내란 관련 특위 거기서 이진동 대검차장이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방침이 안 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녹음이 나오고 저 문제는 계속해서 이미 이제 이 취재라든가 사건으로는 수사 물꼬가 이미 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런 녹음이 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환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이 사실 수사 착수 한 1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증거 조사들이 끝났을 텐데 밝히지 않고 있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법은 뭐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이 권한 대행이 그런 다음엔 또 국민의힘의 친명파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친명태균파. 그래요? 관련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절대 막을 떳떳하면 거라고. 특검법을 받아야겠죠. 떳떳하지 않으니까 안 받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냥 이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다음 선거까지 가게 되나요? 근데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 기본적인 정치 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판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는 아마도 3월 중순경 지나가고자마자 검찰에서도 급물살 타고 특검도 그렇죠. 통과되고 하면서 수사 내용이 쫙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이게 다음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선이 될 것 같았는데 계엄 대선, 내란 대선 이게 아니고 명태균 대선이 될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내용도 윤석열 부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다음 대선의 키워드는 윤석열 부부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부부의 뭐 내란이든 명태균 사건이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엄 전날 12월 2일 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김건희 씨가 나눈 두 통의 통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자인가요? 통화? 문자죠. 문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머리 좋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거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나라도 기억할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이 나한테 문자 보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다고 하면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자주 있는 일 아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조태용 국정원장 그 외교관 시절에 보면 엄청나게 명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명석함이 갑자기 모르쇠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모르쇠로 변했다는 거죠. 네. 기억력으로 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보다 그 홍정원 국정원 1차장보다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했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탄핵 심판 이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출발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 과정은 2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서증조사 과정 거쳐서 국회 측 종합변론이 시작이 됐고 이제 국회 측 종합변론이 끝난 거죠. 네, 2시간여 끝난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씨 쪽에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윤석열 씨가 그 재판장에 도착을 해서 자기 쪽의 변론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까 나왔던 얘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국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파면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최종 변론에서 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국회 안에서 무장군인의 출입을 저지했고 그리고 국회의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진입해서 단전을 시도했었고 실제 일부 했었다. 지하 1층에. 지하 1층 단전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시민들이 저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사실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 진술도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니라는 얘기고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진 게 바로 피소추인 윤석열 씨다. 이런 얘기했고 우리나라 그리고 정말 그 자랑스러운 이런 나라인데 비상계엄 계몽령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게 법꾸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씨는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연상하게 하는 아마 독재자를 연상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망국적인 부정선거론 같은 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니 여기 철퇴 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이런 미국에서의 이 판례를 보면은 이 대통령의 이런 통치 행위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소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니까 국회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청구인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이 또 우려된다. 그러니까 파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윤석열 씨 측에서 이 종합변론에서 변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윤석열 씨 호송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통과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지겨운 내용입니다. 이거를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 참 좀 착잡하기도 한데 자, 이 윤석열 씨 측의 변론 어떻게 진행될까요? 두 분 좀 전망을 해주시죠. 곧 진행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듯이 이번 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요. 포고령 1호의 책임은 또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성이 떨어져서 집행 가능성도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국회 측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 또 내란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또 군경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마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압수수색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뭐 정치인이나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장원 제1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또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간략히 짚어볼까요? 도착해서 변론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국회 활동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계엄 절차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활동 방해는 사실 방해하려고 군인을 거기 보낸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계엄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국무회의가 5분이라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계엄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비상사태가 실제로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헛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판례가 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997년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내란 사건을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내면서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내란이라고 규정한 핵심 요인이 뭐냐면 국회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전두환, 노태우도 12.12 하면서 국회를 출입을 막았지 본청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단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더 분명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행위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국민이 시청각 자료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포고령 1호의 1항이 국회 등 다 정치활동 막아버리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로 봐도 판례 몇 개하고 이것만 봐도 헌법 위반이라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1997년에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음모에 대한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색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국회 활동을 봉쇄하면 안 돼요. 계엄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그때는 국회 출입만 막았는데 이번에는 깨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를 실제 행동으로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는데 지금은 카메라에 찍힌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인을 한다는 게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던 게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차례나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4명이 들어가서 1명을 좀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제 이제 방송에도 저희 뉴스토마토에서도 나왔지만 코브라 케이블
이제 나온 것도 직접적으로 인원을 포박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있는 거고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탄핵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계엄군이 국회에 왜 갔냐.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냥 질서유지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건 이미 전 국민들이 다 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본 질문이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한독수 국무총리가 이거 흠결이 있는 국무회의라고 딱 얘기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계엄 선포 자체가 국무총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국무회의 자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껏 얘기한다는 게 이제 간담회 정도였다라는 거고 그런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상민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이상민 행자부 장관만 제외하고 나면은 다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무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의결은 아니지만 계엄은 심의를 국무회의는 거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학자들은 국무회의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국무회의가 없었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가짜 계엄 선포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자면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원천 무효인 심의가 없었던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가. 한마디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요건하고 절차 모두 다 흠결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대를 이동시켜서 정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던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도 거쳐야 되는데 요식행위조차도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한 거죠. 한편으로는 또 아까 처음에 증거 조사할 때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서 증거로 언론 기사 중에서 이런 걸 냈어요. 경기 동부 연합의 활동 이런 거 내면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다 이런 증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가 비상사태였으므로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탄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부의 국정 방해를 많이 했고 그리고 특히 예산을 깎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헛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또 의원 내각제나 이런 국가에서도 국회에서 예산 깎고 이런 사례들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걸로 계엄의 명분을 삼는다고 하면 아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예산을 깎았다고 계엄을 선포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정부 셧다운이 지금 오바마 정부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이미 군이 통치하는 나라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건 명분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윤석열 씨 측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변론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아마도 지금 2시간까지 허용해 준다고 했으니까 2시간 동안 변론을 하고 나면 그다음엔 최후 진술이 시작되는 거죠. 정청래 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법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어떤 위헌 위법을 저질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그런 방침을 좀 밝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악영향 그 위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또 정청래 위원장이 SNS에 올렸는데 국민들에게 최후 의견 진술에 어떤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댓글이 많이 달렸나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청래 그 소추위원이 먼저 최종 변론을 하는 거죠. 최후 진술을 하고. 네, 먼저 그다음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최후 의견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피소추인으로서 피소추인으로서 하는 거고 아마 그러면은 정청래 소추인이 대리인단 정청래 소추인 쪽에서 소추위원 쪽에서 진술을 하고 나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7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최종 진술은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겠다고 네. 헌재에서 그랬었는데 7시 네.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 거죠? 힘이 딸려가지고 오래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길게 하면 할수록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한 준비한 변론은 45분에서 1시간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씨 호송차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씨 쪽 변호인단의 그 변론이 곧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 최종 진술 쪽으로 좀 가서 그 정청래 소추위원 쪽의 최종 진술은 뭐 익히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윤석열 씨 쪽 최종 진술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여당에서 이제 여당조차도 오늘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이 또 라디오에 나와서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만큼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 먼저 시작한 다음에 해야 뭐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있을 임기 단축이라든지 그런 개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결심 같은 것도 나올 텐데 그 부분에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마 오늘도 야당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구 휘두르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제 그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계속 펼칠 것 같기는 하고요. 본인의 이제 문제보다는 이제 야당의 문제로 아마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겠어요? 네, 지금 호송차가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씨 호송차가 도착하고 있고요. 근데 저것만 봐도 이제 오늘 최후 진술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간 맞춰서 오지 않고 딱 자기 최후 진술을 네. 할 때 맞춰서 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그 헌재를 우습게 보고 그 법 앞에서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2시에 와서 기다려야죠. 신성한 재판정인데 체력을 비축했다가 혹시 밤샘 최후 변론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사과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어떤 식으로 던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12월 7일 날 대국민 담화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런 거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한 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겉으로 드러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놀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아닙니다. 맞아요. 검사들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검사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가 사과하면 자기가 구형했던 거 이거 수사한 거 구형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씨가 지금 탄핵 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보여온 태도를 보면 이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법심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이거 까놓고 말하면 이제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 등 야당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한테 이걸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저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기가
벌인 행위에 대한 사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걸 하면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주장해왔던 게 이제 무너집니다. 검사는 사과하지 않는다. 검사 사과하면 자기가 구형했던 거 네. 그걸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출신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하는 사람들 요리조리 다 무슨 법률적인 논리 대면서 피해가지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시민 입장에서 일반 시민 입장을 생각할 때 법을 다루는 사람은 사실관계에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해야 되고 사실의 숭고함을 더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었더라도 나중에 반박당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근데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사를 엉망으로 한 거 아니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자기네가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 근데 그 뒤에 다른 증거가 나왔다라든가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기소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법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검찰에서 있었던 그 2년 인맥을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고 있지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엄조차도 사실은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뭐 최후 진술마저도 그렇게 보일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궁금해요. 그 동안에는 또 이 헌법재판소 나와서는 특히 부하들에게 모든 이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은 몰랐다는.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창문 깨고 들어간 거는 자기도 봐서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요약을 하자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선망 증세가 있지 않았는가. 대변인이 이제 그런 거 물어봤죠. 선망 증세라는 네. 게 약간 정신착란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날 변론 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상태가 정말로 안 좋았었거든요. 암투병 목소리가 중이라서. 계속 암투병 중이라서 목소리가 계속 떨리고 거의 막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거기다 대고 검찰 조사받을 때 선망 증세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변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사실 명확하지 그렇죠. 않은데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혹시라도 개헌이나 이런 약간 거대 국가 아젠다급의 이야기를 최종 변론에서 함으로써 뭔가 이 돌파를 해보려고 하지 않겠냐. 좀 정치적인 타겟책이죠.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 그 재판의 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지지자들,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지금 지지자들의 여론을 위해서 일단 그런 메시지를 띄어서 좀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안 한다는 얘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본인 변론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겠죠. 그러니까 뭔가 거대 정치 아젠다를 던진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네요. 윤석열 씨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창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장소도 안 맞고 TPO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그 윤석열 씨가 좀 사과를 해주고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온 생각은 이제 뇌구조를 그려보면요. 아마 99가 다음 대선일 거예요. 1%는 윤석열한테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찍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은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변화가 사실은 10차 변론기일 끝났을 때 최종 변론기를 이제 헌재 소장이 이제 딱 찝었을 때 그때부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일부에서는 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생겨나고 또 이제 그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되게 활발한 인터뷰라든지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또 윤석열에게도 약간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최후 진술에서 좀 사과를 해라.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미묘한 이 그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어쨌든 이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래도 이 극우파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말이 있고 또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10%가 될지 뭐 15%가 될지 이 정도는 최소한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만나질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건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역사는 아마요. 그 윤석열이라는 술 취한 망나니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이름 하에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은 그렇게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보이고 있는 이렇게 행보를 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시 그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과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거 뭐 잘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다음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과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일 뿐이고 추측일 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음 대권에 있어서 뭐 나경원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뭐 후보가 되게끔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했을지는 몰라도 뭐 이제 그 약속 내지는 이제 뭐 장밋빛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극우파를 끌고 가면서 아니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지금도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의식과 존재에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고민에 빠지는 첫 출발점이 오죽하면론 이런 걸로 했거든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야당이 너무해서. 네, 야당이 너무해서 그 초기에는 먹힙니다. 근데 탄핵 심판이 확정되고 나면 파면되고 나면 그 짧은 시간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바로 대선이잖아요. 그럼 대선에서 이번 대선의 첫 번째 기점은 뭐냐면 12.3 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네. 거기서 계속 잘했다고 주장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저 내란 잘했다고 하는 세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재등판 가능성도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정도가 말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정치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 요거 하나 급급한 정도고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바로 말을 바꿀 거다. 그러면 오늘 어쨌든 뭐 지금 국회 측의 마지막 그 진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세 펼치고 있는데 헌법의 풍경을 윤석열이 오염시켰다. 돌려놔야 한다. 그리고 계엄 선포 순간에 대통령 포기한 거다. 이런 메시지 이제 국회 측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도착은 했는데 아직 입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종 변론 오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 이야기 조금 짚어보면서 좀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최종 변론 하고 나서 선고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선고까지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변론 종결 후에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전 검토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낸 뒤에 이제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주심은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맡고 있고요. 또 재판장은 문형식 저희 권한대행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결 후에 연구관들이 문형배 권한대. 네네 문형배 소장 네, 문형배. 권한대행이죠. 네, 제가 뭐라 그랬죠? 네, 평결 후에는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에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이 결정문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은 2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 오늘 마무리하고 나면 빠르면 3월 6일, 늦으면 3월 중순 15일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례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이라고 그러는데 헌재에서는 이제 재판관 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평의가 보통 최종 결정 발표되기 한 2, 3일 전 정도 합니다. 이게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거를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알아낸다 그러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특종인데 재판 결과를 네. 기자 입장, 언론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특종인데 헌재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미리 세면은 문 닫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먼저 새나다라고 하면 이게 국가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하게 될 텐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그런 거는 좀 취재를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언론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최대한 취재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주 불꽃 튀는 2, 3일이 될 겁니다. 취재 경쟁도 좀 볼만하겠습니다. 근데 취재는 잘 안 되죠. 안 되죠. 현장에 계셨으니까. 재판관들이 개별 접촉을 피합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노출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노출 자체를 안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입 닫고 뭐 이제 최대한 노출을 피하려고 이제 노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재판관 개개인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영상이 풀로 공개가 되고 그때도 공개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번엔 풀로 공개되고 또 다 그걸 클립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만들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질문이나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네요.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만 비교해도 지금 그에 비해서도 유튜브 매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미디어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국힘 쪽 보수니 극우 뭐 이런 쪽에서 헌재를 공격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출시킨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위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또 속보인데 권성동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이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갔네요. 저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간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고 앞으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권성동 대표는 아까 우리 얘기도 나눴지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니까 이제 다음 포석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앞에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뭐 바꾸면은 저 탄핵 심판 확정되면 파면되면 이제 새롭게 맞춰서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좀 저 명구스럽게 또 옛날 거 가지고 또 얘기를 언론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저 베드로가 새벽 사이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거는 정치인들 특히 국힘 정치인들한테는 뭐 그런 건 일도 아닌 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윤석열 씨를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하는 건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네. 전망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사신도 좀 들어가 있는데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이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혼란도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논란을 없애고 분열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재판관 전원이 좀 같은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앞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보다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위헌 위법한 행위들이 이제 증거도 넘쳐나고요.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뭐 헌법 그 제77조에서 얘기하는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었고 또 국무회의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던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다수의 이제 법률 전문가들도 파면을 일단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파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2부에서 이미 의견 주셨잖아요. 파면 결정 날 거라고 의견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파면 결정이 이렇게 나고 나면은 또 불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말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서부지원에 그렇게 들어와서 폭동을 벌였던 이런 사람들 참 대중이 오히려 또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그러진 않을까 걱정. 그래서 반드시 8대 0으로 완벽하게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극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회의 금도 이런 거를 가차없이 깨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내란 만큼 뭐 그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1월 19일 날 서부지법 폭동 사건 보고 엄청난 충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격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 나라에서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특히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학생 운동을 비롯해서 노동 운동이 엄청나게 많은 그 물리적인 행동들을 했는데 법원을 공격한다는 거는 경우에 머릿속에 없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그리고 특정 그 판사를 직접 공격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 공수처 검사가 직접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결 난 다음에 어떤 물리적 행동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캡틴 아메리카 복장한 사람들 막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1월 19일 날 폭동 이런 사건을 막으려면 그 틈새를 안 만들어야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8대 0으로 완벽하게 파면 결정을 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8대 0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미가 있으면 사전에 또 차단을 해야 하고 엄벌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폭동 모의글이 계속 그쵸.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일단 가포 비상 발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포 비상이 이제 경찰들의 연가를 전부 다 중지를 하고 가용할 수 인원의 100%를 전부 다 이제 동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선고 당일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제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일어났던 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의 안전이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특보 지금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보의 3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황방열 뉴스토마토 기자님하고 황현실 민주당 경기도당 전 대변인님 모시고 이 말씀 나눴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계속 꾸역꾸역 가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민주주의란 것은 진실을 조금씩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조각조각 맞추면서 진실을 구성해가고 그 과정에서 거짓을 일부러 주입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고 차단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의 헌정질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일단 3부를 마무리하고 또 저희는
뉴스토마토는 끝장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장 뉴스 매일 오후 5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끝장 뉴스에서 또 이어서 윤석열 씨 탄핵 심판과 관련된 특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방송에 참여해주신 황방열 기자님 그리고 황현실 전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